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3 비틀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챕터 2까지는 어떤 봉이 있으면 축방향의 인장 혹은 압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엔 새로운 개념인 비틀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3.1에서 3.2까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비틀림은 봉의 길이 방향 축에 대하여 회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멘트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토크라고 부릅니다. 예시를 보면 스크류드라이버, 구동축, 하축, 프로펠러축, 조향방지봉, 드릴 비트 등 축 방향으로 회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멘트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고요. 보통 차량에 회전하는 물체들이 많죠. 회전하는 그 축이 많죠. 바퀴를 회전하기 위한 혹은 엔진에서의 그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을 토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력이라는 거는 영어로 커플이라고 해서 짝힘,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의 힘이다 라고 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면 이런 봉에다가 이런 걸 하나 설치를 해놓고 방향은 반대인데 정반대인데 동일한 힘을 가했죠. 이런 경우를 우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력은 뭘 발생을 시킬까요? 모멘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당기면 당연히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겠죠. 회전을 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생기는 모멘트의 힘은 어떻게 구하냐?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힘에다가 힘 하나의 크기를 정하고 이 두 힘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D1이죠. D1을 곱하면 토크가 나옵니다. 이게 비틀림 모멘트가 되고요. 사실 각각을 나눠서 계산을 해서도 생각하셔도 똑같아요. P1을 여기를 힘 곱하기 원래 거리잖아요. 여기까지의 거리, 그게 2분의 D1일 테고 또 P1은 이 봉의 축까지의 거리가 2분의 1 D1일 테니까 각각을 곱해서 더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P2로 다른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면 토크가 발생하고 그거는 P2 곱하기 D2 하나의 힘 중에 하나에다가 다경선 사이의 수직 거리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모멘트이기 때문에 힘 곱하기 거리가 되죠. 뉴턴 곱하기 미터, SI 유닛에서는. 그리고 방향은 오른 나사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런 식으로 힘이 발생하는 거를 쉽게 간단한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토크는 항상 이렇게 화살표에 머리를 2개를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2개. 그러면 이게 토크가 발생을 했구나. T가 발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방향은 뭘 뜻하느냐? 지금 이건 마치 인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인장 압축의 개념이 아니고요. 오른 나사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쪽을 보면 엄지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T의 방향을 바깥쪽으로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죠. 그래서 이쪽으로 회전하는 힘을 뜻하는 거고요. 얘는 왼쪽에 있는 애는 오른손을 이렇게 감으면 손등이 보이겠죠? 손등이 보이니까 손가락이 어떻게 말려 있나요? 이쪽으로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힘을 이렇게 그리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이 축을 손가락에 감싸다고 생각하세요. 이쪽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랑 얘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의 힘으로. 그래서 축을 손가락으로 감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에 T1은 다음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힘, T2는 여기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단면적으로 봤을 땐, 여기 단면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는 단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이런 토크의 작용을 받고 회전을 통해 동력을 전달하는 이런 부재들을 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장 압축을 받을 땐 봉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얘가 똑같이 생겼지만 토크를 받는 경우엔 축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쉐프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어만으로 봐도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를 유추할 수 있죠. 인장 압축을 견디는 건지 토크를 견디는 물체인지 용어를 통해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비록 동일하게 생긴 부재이지만, 그럼 이제 원형봉의 비틀림 변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순수 비틀림, 퓨얼 토션 상태라는 건 뭐냐면 모든 단면이 같은 내부 토크 T가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장 압축일 때도 이렇게 인장력이 이렇게 가해진다면 축 방향으로 이렇게 인장력이 가해지면 여기도 이만큼 당겨지지만 이 안에도 어떤 지점을 잡아도 다 동일한 크기의 힘이 인장력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토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토크도 이렇게 토크가 발생하면 이 점 중심점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이런 토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향으로 동일한 힘이 내부에 토크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인장 압축도 마찬가지로 항상 물체가 고정을 하려면 한쪽에서 당기면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당겨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혹은 벽이 존재를 해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발력이 생겨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힘의 평형을 이룰 수 있겠죠. 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 토크가 있으면 왼쪽에 반대 방향의 토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화살표 방향이 반대이니까 힘의 모멘트의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혹은 아니면 벽에 붙어 있거나,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면 얘도 반대쪽으로 발력이 생길 수 있게 벽에 붙어 있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치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왼쪽은 고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벽에 붙어 있다고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토크를 가하기 전에 P점과 Q점이 평행한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평행한 점이었는데 토크를 가하는 순간 토크를 이런 식으로 돌리니까 이 P점이 이동을 하겠죠. Q점이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Q-로 이동을 했습니다. Q-로 여기로 Q-로. 그렇죠. 근데 P점은 이동을 할까요? 요 왼쪽에 있는 P점은 이동하지 못하죠. 벽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처럼 이런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띄어서 생각해 보면 원래 P, Q였던 게 Q가 Q-로 이동해서 이런 변화가 생길 겁니다. 표면을 보면.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여기의 각도, 오른쪽 끝에 이 각도를
변화된 요 각도가 바로 여기의 각도죠. 파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비틀림 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틀림 각, 파이. 앞으로 이제 비틀림 각이라는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텐데,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비틀림 각이라는 게 뭐였냐? 오른쪽 맨 끝 단면에서 맨 끝 단면에서 원래 Q점이 Q-로 이동했을 때 그때 각도가 파이이고 그 파이를 비틀림 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가정이 모든 단면은 평면과 원형으로 남음. 저희는 항상 고체역학에선 이렇게 과장해서 그리지만 아주 작은 변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를 가하더라도 이 단면적이 찌그러지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이 평면은 원형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 있고 반지름도 이 R 반지름도 이렇게 R이었던 건 일로 넘어가도 그대로 R입니다. 그리고 반지름 직선을 유지하고 회전각 파이는 양끝 사이에서 선형적으로 변한다. 비틀린 각은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오른쪽 끝에 요 끝의 각도가 파이면 중간 x만큼 떨어진 이 중간의 단면을 봤을 때 이 단면의 비틀림 각은 어떻게 될까요? 더 작겠죠. 왜냐하면 오른쪽 끝은 이만큼 이동을 했지만 x만큼 떨어진 곳은 요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있었던 요 점이. 그러면 내부에서 이렇게 각도를 그려보면 이 각도가 오른쪽에 있는 각도가 왼쪽에 있는 각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비틀림 각은 여기 중간 x만큼 왼쪽에서 떨어진 비틀림 각은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파이 x입니다. 파이 x라는 함수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선형 함수죠. 선형 함수. 왜냐면 맨 왼쪽으로 x가 0일 때를 보면 파이가 얼마예요? 파이가 결국에 0이거든요. 이 P점은 이동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의 단면을 봤을 때 비틀린 각은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죠. 처음에 작다가 점점 커지고 맨 끝에 갔을 때 가장 커진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비틀린 각을 파이 x라고 할 수 있고 이 비틀린 각은 양 끝 사이에서 선형적으로 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비틀림 각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중요한 게 일단 이 중간에 미소 부분을 한번 띄어내 봅시다. x만큼 떨어진 곳에서 dx만큼 아주 작은 양을 길이로 갖는 미소 요소를 이렇게 띄어오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띄어내든 동일한 토크가 발생을 해요. 축방향으로는 항상. 이렇게 동일한 토크가 발생하고 대신 이제 길이는 L이 아니라 dx가 되고요. 이 부분에서 또다시 표면에 어떤 변형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이번엔 A와 B 점을 토크 전에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제 수평이었겠죠. 근데 토크가 발생하면서 B점이 B-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B-로 이동하면 그때의 단면의 중심에서의 각도, 여기의 각도가 원래는 파이였죠? 여기 맨 끝에서는 파이였죠? 여기 맨 끝에서는 파이였지만 이 미소 변화량에서는 d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작은 양의 미소 변화량은 이제 d파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에는 이 삼각형을 띄어냈을 때 A, B, B' 여기 각도
여기 각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비틀리 감은 여기 각도입니다. 단면에서 봤을 때. 근데 겉면에서 봤을 때 이 각도를 감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각도. 이제 이걸 비틀림 변형률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겉면에 있는, 가장 겉면에 있는 애를 감마 맥스라고 해요. 왜 감마 맥스라고 표현을 하냐? 왜 맥스라는 말을 붙이냐?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맨 겉면이 아니라 안쪽의 면을 한번 이제 작은 그 부재를 한번 살펴보면 이 각도가 안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작아지다가 거의 아주 작아지면 이 각도가 거의 0이 돼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맨 겉면, 가장 바깥쪽 면에서 이 감마는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고요. 축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감마 값이 작아지다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D파이는 축을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변할까요? 얘는 변하지 않죠. 얘는 어디나 D파입니다. 이렇게 D파이면 각도가 D파이면 여기도 D파이, 여기도 D파이, 아무리 안쪽으로 돌아도 계속 D파이는 D파이예요. 그렇죠? 각도가 변하지 않죠. 근데 겉면의 각도는 바깥쪽 면의 각도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진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랬을 때 한번 식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운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바깥 표면에서의 전단 변형률을 감마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어떤 경우를 해당하냐면 ABCD가 지금 ABCD라는 건 비틀림 전에 여기에 이 사각형 겉면을 이렇게 띄어내면 바깥 표면을 A, B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비틀림을 발생을 시켰더니 이렇게 변화를 한 거죠. B 다시 C가 C 다시로. 그쵸? 이렇게 변형되는 상태가 바로 순수 전단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앞에서 전단력 배울 때 뭐 이런 물체가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전단력을 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됐죠? 그거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 토크라는 게 여기가 이렇게 토크가 발생한다는 거는 요 면에다가 이 방향으로 면을 전단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이 방향으로 전단력을 줬다. 이 방향으로 전단력을 준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전단 변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단 변형률은 뭐와 같냐면 각도 BAD의 감소량과 같다. 이 AD, 요 각도가 얼만큼 감소했느냐, 그게 어디예요? 요만큼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감마인 거죠, 지금. 그래서 BAD의 감소량과 같다.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 일단 가장 바깥 표면이기 때문에 감마긴 감마인데 맥스라고 했죠. 감마 맥스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 각이 가장 작을 때는, 각도가 작을 때는 탄젠트 각도와 그냥 각도가 동일하다고 했죠.
이때 지금 이 각도는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도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가 감마일 때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되죠? AB분의 BB'이죠. 그래서 AB분의 BB'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감마라는 각도를. 그러면 AB분의 B'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AB는 지금 AB는 요 길이는 dx죠. dx라고 쓸 수 있고 그럼 BB'는 여기인데 여기의 길인데 이건 호의 길이죠. 사실 단면에서 봤을 때 요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었어요? 이것도 고등학교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반지름 곱하기 여기에 라디안입니다. d파이. 그래서 r 곱하기 d파이가 여기의 길이죠. 그래서 r d파이.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이 나온 거죠. dx분의 r d파이라는 식이. 그렇죠? 여기까지 알아보셨죠? 그런 다음에 얘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려고 정의를 한 겁니다. dx분의 d파이라는 거를 세타로 정의를 하자. 세타로. 그러면 dx분의 d파이 이 부분을 세타로 정의를 하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r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죠. r 세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dx분의 d파이를 한번 자세히 봤더니 dx분의 d파이라는 게 뭐예요? x가 아주 작게 늘어났을 때 x의 변화량분의 파이의 변화량. 또 한편으로 또 다르게 설명하면 파이를 x로 미분한 값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사실 x의 전체 길이가 뭐예요? l이고 파이가 가장 큰 값이 d파이가 가장 큰 값이 파이예요. 그래서 파이를 l로 나눈 거나 파이를 x로 미분한 거나 동일한 겁니다. 왜냐면 파이가 아까 선형 함수였잖아요.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함수였기 때문에 l로 나눠주는 게 곧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타를 결국에 l분의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비틀림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비틀림 변화율이라는 건 단위 길이당 비틀림 각인데 그게 곧 l분의 파이다. 그래서 r 세타 대신에 l분의 파이를 넣어서 그러니까 l분의 r 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단 중요하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제 계속 보시고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매번 유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암기를 해놓는 게 편하겠죠. 그런 다음 이번엔 아까는 가장 바깥 표면을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엔 봉 내부의 전단 변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봉 내부의 전단 변형률도 결국에 같은 방법으로 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왼쪽 그림은 가장 바깥쪽 표면에 전단 변형률을 구했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감마 맥스인데 그러면 봉의 내부인 경우에는 반지름이 r이 아니라 로가 되는 겁니다. 더 작은 로가 됐을 때 전단 변형률은 어떻게 구하냐? 똑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로 맥스가 r 곱하기 세타였죠. 반지름에다가 세타를 곱한 거면 봉의 내부에서도 똑같이 그때 전단 변형률은 반지름 곱하기 r 대신 로를 쓴 것뿐이에요. 로 곱하기 세타입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로 길이가 작아지니까 전단 변형률이 그대로 작아지겠죠. 세타는 동일하고요. 그러면 얘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R 세타가 로 맥스니까 세타는 얼마죠? 세타는 R분의 감마 맥스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식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단 변형률이라는 거는 맨 바깥쪽 전단 변형률에 반지름의 비를 곱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형 봉 내의 전단 변형률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의 방향의 거리 로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한다. 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요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단 변형률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반지름 대비 내부의 반지름이 2분의 1이라면 전단 변형률이 2분의 1만큼 주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변형률은 중심에서 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가느다란 봉이 되면 이 감마값이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겁니다. 변형률은, 전단 변형률은 0이 되고 외부 표면에서만 최대값을 갖게 된다. 그렇겠죠?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비틀림 각과 전단 변형률의 차이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 말하고 있는 건 전단 변형률이고 비틀림 각은 뭐였죠? 여기의 각이었죠? 여기의 각 파이. 그래서 이렇게 냈을 때 이 파이 그리고 겉면에서의 여기 각, 겉면에서의 여기 각이 비틀림, 전단 변형률이고요. 그래서 둘의 위치가 정확히 다르다라는 거, 파이와 감마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특징이 파이는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나요? 동일하나요? 여기 각도는 작아진다라고 했죠. 선형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파이는. 근데 축의 중심으로 갈수록은 안쪽으로 갈수록은 파이는 작아져요? 아니죠.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단 변형률은 반대예요. 반대. 전단 변형률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각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단 변형률은 변하지 않아요. 오른쪽 끝에서나 왼쪽 끝에서나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감마는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파이는 0이죠. 근데 원의 이 중심, 이 단면의 중심으로 가면 감마는 어떻게 돼요? 0이 됩니다. 파이는 그냥 파이예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으로 갈 때 감마는 전단 변형률은 변하지 않고 비틀림각 파이는 제로가 되고 대신 중심 축으로 이동을 할 때, 축 쪽으로 이동할 때 파이는 그대로고 감마는 제로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이제 원형관. 이제 사실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워야 할 거. 이제 원형관은 만약에 가운데가 뚫려 있을 때 어떠냐라고 하면 앞에 거랑 동일해요. 맨 바깥쪽이 항상 전단 변형률은 맥스가 되고요. 그래서 맥스는 어떻게 구하냐? L분의 R 파이였죠. 그러니까 이 R이 얼마예요? 여기서는 맨 끝에 반지름이 R2였으니까 R2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단 변형률의 미니멈 값은 어디에 발생을 할까요? 당연히 안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안쪽으로 가장 작아질 수 있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전단 변형률이 감마 미니멈이고 그때는 내부는 맥스 값에다가 반지름의 비를 곱했죠.
그래서 맨 바깥지름의 반지름이랑 내가 구하려고 하는 위치의 반지름으로, 그러면 맨 바깥쪽이 R2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가 R1이니까 R1 하고 감마 맥스를 곱해주면 결국에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L분의 파이에다가 내 반지름의 위치를 곱한 거와 동일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 다소 좀 챕터가 넘어가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개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꼭 한번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 강의를 한번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 좀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